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화야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삼남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설화야담 이야기 한상 시작하겠습니다. 문 좀 열어보시구려. 머슴 일하러 온 사람이오. 새벽 달구름 소리도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지요. 최대감댁 소슬대문 앞에서 웬 사내 하나가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문지기 황씨 영감이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더니 키가 작고 어깨가 좁은 총각 하나가 거기 서 있었지요. 낡은 무명 바지 저고리에 집신을 꿰고 남정네 가다 아래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였는데 영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들어오기로 한 김도석이라는 사람인가? 그렇소이다, 김도석이오. 목소리가 왜 그리 가늘어?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황씨 영감이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손이 너무 곱고 걸음걸이가 영사내답지 않았지요. 머슴치고는 짐 보따리도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일손이 달리는 터라 더 따지지 않고 들여보냈지요. 이 수상한 김도석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은 김도석이 아니었지요. 바로 김도석의 아내 옥연이었던 겁니다. 어찌 된 영문이냐 하면요.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이 마을 서당에서 훈장 노릇을 하던 김도석이 최대감댁으로부터 머슴 선금, 성냥을 받아왔던 것이지요. 해산달이 가까워 오는데 쌀독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뗄나무조차 떨어진 터라 달리 방도가 없었던 겁니다. 여보, 최대감댁이 삼남에서 알아주는 대가집이오. 이번 겨울만 거기서 일하고 오면 봄까지는 너끈할 것이오. 몸도 성치 않으신데 어찌 그러세요. 지난 가을부터 기침을 달고 사시지 않습니까? 걱정 마오. 나는 괜찮소. 김도석이 애써 웃어 보였지요. 하지만 옥연이 보기에 남편의 얼굴은 이미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지요.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김도석이 외양간에서 지게를 정리하다가 그만 발목을 삐끗한 겁니다. 퉁퉁 부어오른 발목으로는 이틀 길을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었지요. 받아놓은 선금 성냥은 이미 쌀값 나무값으로 다 써버린 뒤였고요. 여보,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소. 최대감이 관하에 고발이라도 하면 우리는 끝이오. 이를 어쩐다. 이를 어째? 김도석이 이마를 짚고 신음했지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잔기름도 아껴야 하는 터라 불도 제대로 켜지 못한 방 아니었지요. 옥연이 그 어둠 속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곤 뒤란 장롱을 열어 남편의 바지 저고리를 꺼냈지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도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남정네 행세를 해?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배가 크게 티나지 않으니 다행이지요. 거기서 밥이나 짓고 마당이나 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라버니한테 배운 것도 있고요. 그건 그렇지만 당신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어찌. 옥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한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지요. 먼 산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만 처량하게 들릴 뿐 침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김도석이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윽고 눈을 질끈 감았지요. 절대로 들키면 안 돼요. 알겠소? 낯선 사내들과 절대 한 방에 있지 말고 씻을 때는 꼭 혼자. 알겠습니다. 옥연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해서 이 작은 산에 아니 옥연이 최대감댁 소슬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옥연이 어떤 여인인지 그 내력을 먼저 알아야 이 이야기의 속이 보입니다. 옥연은 충청도 청주고을 외가에서 살았지요. 외할머니 손에서 컸던 겁니다.
어머니는 옥연을 낳다가 죽었다고 외할머니에게 들었지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혈육이라고는 외할머니 하나뿐이었던 것이지요. 그 외할머니마저 옥연이 15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긴 것이라고는 낡은 초가 한 칸과 작은 놀이개 하나뿐이었지요. 산호빈 매듭에 은방울이 달린 놀이개였습니다. 이것은 내 어미가 남긴 것이다. 평생 몸에 지니거라. 이것만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외할머니가 숨을 거두기 전 옥연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지요. 옥연은 그 말 한마디만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어미 얼굴도 모르고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직 그 작은 놀이개 하나만 품에 안고 살아왔지요. 그 옥연이 지금 남편 행세를 하며 최대감댁 마당을 쓸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그 시각 최대감댁 안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겠습니까? 최대감 최치원은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지요. 나이 60을 바라보는 터에도 등줄기가 꼿꼿하고 눈빛이 서슬퍼런 삼남 일대를 쥐락펴락하는 대감이었던 겁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첫째 부인은 아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지요. 그 뒤로 후처를 들였으나 대감은 여전히 첫째 부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말이 파다했던 겁니다. 온 집안이 다 아는 사실이었지요. 그 후처 마님이라는 분이 또 문제였습니다. 워낙에 질투가 심하고 성격이 가파른 분이라 집안 아래 것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지냈지요. 바느질 한 땀이 빗뚫어도 볼기짝이 날아갔고 마루 한 귀퉁이에 먼지가 앉아도 뺨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니 새로 들어온 머슴이 있다 하면 제일 먼저 마님 앞에 데려가 얼굴을 내비쳐야 했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이 이 집 규례였으니까요. 옥연이 마당에 들어서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채에서 걸어 나오던 몸종 점례가 걸음을 딱 멈추더니 옥연을 뚫어지게 쳐다봤지요.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지요. 그러곤 불이 나게 안채 쪽으로 달려 들어가더니 마님을 모셔왔습니다. 마님, 어서 나와보세요. 무슨 소란이냐? 아침부터 기청이 떨어지겠다. 마님이 투덜거리며 마루에 나섰지요. 그러다 마당 한복판에 서 있는 옥연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에나. 마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옥연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꾸벅 숙였지요. 머슴으로 새로 온 김도석이 올시다. 마님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옥연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점례가 마님의 소매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기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마님, 꼭 전실마님을 닮지 않았습니까? 쉿! 마님이 날카롭게 점례를 막았지요. 그러곤 억지로 기침을 하며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어디서 왔느냐? 예, 아래 마을 서당 훈장 댁에서 왔습니다요. 나이가 몇이냐? 25이 올시다. 전에 대가집에서 일해본 적 있느냐? 처음이 옵니다.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25이라는 나이에 비해 얼굴이 너무 곱상했지요. 손도 이상했습니다. 머슴의 손이라면 굳은 살이 박이고 손마디가 거칠어야 하는데 저 손은 비단을 짠 손이라 해도 믿을 만큼 희고 고왔지요. 마님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어디 얼굴 좀 들어봐라. 옥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마님이 그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획 고개를 돌렸지요. 눈가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일손이 모자라니 써주기는 하겠다. 하지만 게으름 피우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그렇게 해서 옥연의 대감댁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첫날은 그럭저럭 넘어갔지요.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군말 없이 일을 했습니다. 힘에 부치는 일도 이를 악물고 해냈지요.
저녁이 되자 머슴들이 행랑채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막동이라는 덩치 큰 머슴이 옥연 옆에 털썩 앉더니 말을 걸었지요. 야, 김도석. 어디서 왔어? 아래 마을 서당 훈장 댁에서 왔소. 훈장댁. 그럼 글자도 알겠네. 조금 압니다. 허이구, 글자 아는 머슴이 다 있네. 근데 자네 좀 이상하지 않아? 목소리도 가늘고, 밥 먹는 것도 이상하고, 뭐가 이상하단 말이오? 숟가락을 왜 그리 조심스럽게 들어? 꼭 교수님 밥 먹는 것 같잖아. 옥연이 얼른 숟가락을 거칠게 쥐었지요. 내가 원래 좀 섬세하게 태어났소. 자꾸 이러면 섭섭하오. 막동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지요. 행랑채에서 머슴들과 한 방에 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옥연은 구석 자리를 잡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꼼짝도 않았지요. 뱃속에서 아기가 꼬물꼬물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돼. 이튿날 아침이 밝았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마님이 옥연을 찾더니 대뜸 안채 마당 청소도 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채 마당은 다른 머슴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는 곳이었지요. 마님이 직접 챙기는 구역이었습니다. 옥연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답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님이 옥연을 유독 자기 곁에 두려 한다는 것이었지요. 안채 마당 청소에, 마님 방 안물 갈기에, 마님 뒤따라다니며 짐 들기까지. 하루 종일 마님 곁을 맴돌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이 많은가 보다 싶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마님이 온종일 옥연에게 트집을 잡는 겁니다. 마당이 왜 이리 더러워? 다시 쓸어. 방금 깨끗이 쓸었는데도 마님은 만족하지 않았지요. 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다시 길어와. 방금 우물에서 길어온 물이었습니다. 걷는 게 왜 그리 느려?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 옥연이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마님이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마당에서 마주쳤을 때 그 눈빛, 전실 마님을 닮았다는 점례의 귓속말. 마님이 옥연을 곁에 두고 괴롭히는 것이었지요. 죽은 전실 마님을 닮은 얼굴이 그 자리에 멀쩡히 서서 일하는 꼴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막동이가 옥연을 불렀지요. 야, 김도석. 오늘 장작 패는 건 나하고 내가 담당이야. 옥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외가댁에서 도끼질을 배운 적은 있었지요. 하지만 이 굵은 참나무 장작을 쪼개라고요? 눈앞이 아찔했던 겁니다. 이에 옥연이 이를 꽉 깨물고 도끼를 들었지요. 첫 번째 내려치니 도끼가 빗두로 박혀버렸습니다. 두 번째 내려치니 겨우 금이 갔지요. 세 번째에서야 장작이 쩍 쪼개졌습니다. 막동이가 기가 막힌 얼굴로 바라봤지요. 야, 김도석. 너 혹시 여자 아니야? 하하하, 무슨 소리를 하시오. 내가 왜 여자요? 아니, 그 웃음소리가 또 왜 그래? 장작 패라 말고 그 웃음이 뭐야? 꼭 교수님 웃음소리 같잖아. 내가 좀 타고나기를 그리 태어났소. 자꾸 이러면 나 섭섭하오. 막동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도끼를 들었지요. 옥연이 속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마님이 안채 마루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입술을 비틀며 그러곤 점례를 불렀지요. 점례야, 예, 마님. 오늘 저녁 머슴들 목욕하는 날이지? 예, 그렇습니다요. 그 김도석이라는 애도 같이 들여보내거라. 점례가 고개를 꾸벅 숙였지요. 하지만 안채 쪽으로 돌아서는 점례의 얼굴에 뭔가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지요. 점례가 옥연을 찾아왔습니다. 김도석 씨, 오늘 저녁에 목욕하셔야 합니다요. 마님 명이에요. 옥연이 굳어버렸지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머슴들과 함께 목욕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이제 끝인가? 옥연이 속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점례가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저 혹시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마님께 여쭤볼 수도 있는데요. 옥연이 점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 안에 이상한 것이 있었지요. 연민이었습니다. 점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점례가 목소리를 한 번 더 낮췄습니다. 저도 처음 마당에서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요. 근데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마님명이니까요. 옥연이 입술을 깨물었지요. 점례가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님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지요. 마님이 일부러 목욕을 시켜 정체를 드러내려는 것이었던 겁니다. 옥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지요. 점례 씨, 저 오늘 배가 많이 아프오. 오한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점례가 잠깐 옥연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요. 제가 마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점례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오는 점례의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마님께서 아프면 더더욱 씻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요. 어서 들어오라고요. 옥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지요.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사랑채 쪽에서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대감이었지요. 최대감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다가 우두커니 서 있는 옥연과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최대감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뚝 멈춰버렸지요. 두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담뱃대가 땅으로 툭 떨어졌지요. 옥연이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여전히 꼼짝도 않은 채 옥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게. 대감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옆에 있던 대감의 몸종 돌쇠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대대감 마님, 왜 그러십니까? 최대감이 비틀거렸지요. 삼남을 호령하던 그 대감이 마당에서 고꾸라질 뻔한 겁니다. 간신히 기둥을 짚으며 몸을 가눴지요. 마님이 마루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최대감이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지요. 저 녀석을 내 방으로 데려와라. 돌쇠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요. 옥연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정말 끝이야. 심장이 귀까지 울릴 정도로 쿵쾅거렸지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고개를 숙인 채 사랑채 문 안으로 발을 들였지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가물거리고 있었지요. 창호지 너머로 저녁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최대감이 방석 위에 앉아 옥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의심도 아니었지요. 뭔가 오래되고 깊은 것이 그 눈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갓을 벗어라. 갓을 벗으라 했다. 옥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갓을 벗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지요. 여자의 머리가 하얀 목덜미가 고스란히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옥연이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러곤 천천히 갓을 벗었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지요. 최대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연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지요. 최대감이 두 눈을 크게 뜬 채 옥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대감의 눈가가 젖어 있었지요. 역시 여자였구나. 옥연이 이마를 바닥에 찧었지요.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다쳐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온 것이옵니다. 성금을 갚을 방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런 짓을 저질렀사오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최대감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옥연이 바닥에 이마를 찌은 채 숨을 죽였지요. 저 대감이 지금 뭐라고 할 것인가? 관아에 넘기겠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쫓아내겠다고 할 것인가? 그런데 최 대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전혀 뜻밖이었지요. 고개를 들어라. 예, 고개를 들라 했다. 옥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대감이 그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오래, 아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내 어미가 누구냐? 뜬금없는 물음이었습니다. 옥연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답했지요. 예, 저를 낳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들었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비는? 아비도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충청도 청주 외가에서 외할머니 손에 자랐사옵니다. 최 대감이 눈을 감았지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이윽고 최 대감이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 낡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하나 있었지요. 최 대감이 그것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놀이개 하나였지요. 산호빈 매듭에 작은 은방울이 달린 여자아이 돌 때 채워주는 놀이개였습니다. 세월이 묻어 빛이 바랬지만 공들여 만든 솜씨가 아직도 역력했지요. 최 대감이 그것을 옥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본 적 있느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옥연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품속으로 손을 넣었지요. 거기서 꺼낸 것은 똑같은 놀이개였던 겁니다. 산호빈 매듭, 작은 은방울, 쌍을 이루는 한 벌이었지요. 외할머니께서 물려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이라 하셨지요. 평생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방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지요. 최 대감이 옥연이 내민 놀이개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주름진 뺨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지요. 삼남일대를 호령하던 그 대감이 그 서슬퍼런 눈빛에 그 대감이 소리도 없이 울고 있었던 겁니다. 25년이다. 25년을 찾았다. 최 대감이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지요.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옥연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25년 전 청주에서 데려온 첫째 부인 한 씨. 그 한 씨가 낳은 딸아이. 시어머니의 성화와 후처가 되려던 여인의 모함으로 한 씨가 상심으로 병을 얻어 이듬해 봄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사라진 갓난아이. 그 아이가 어찌 사라졌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유모가 아이를 안고 나갔다가 종적을 감춰버렸지. 누가 시킨 것인지,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25년을 찾아도 알 수가 없었어. 최 대감이 이를 악물었지요. 그 아이의 돌 놀이개를 두 벌 만들었다. 하나는 아이에게, 하나는 내가 간직했지. 혹시라도 찾으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곤 옥연의 얼굴을 바라봤지요. 내 얼굴이 내 어미를 그대로 빼닮았구나. 처음 마당에서 봤을 때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옥연의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궁금했지요. 외할머니가 가르쳐준 것이라고는 어미성이 한 씨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비가 누군지, 왜 자신은 외가에서 자라야 했는지, 그 놀이개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대감마님, 그러면 제가 그 아이란 말씀이십니까? 최 대감이 천천히 일어났지요. 그러곤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뻗어 옥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 얼굴이다. 내 어미의 바로 이 얼굴이요. 그 방 안에서 두 사람이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지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 대감이 집 안에 오래된 몸종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지요. 사랑채 마루에 줄지어 앉은 몸종들의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최 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25년 전 일을 묻겠다. 그 갓난아이를 누가 어떻게 보냈는지. 아는 것을 낱낱이 고하거라. 숨기는 자는 그 자리에서 관아로 넘길 것이다. 몸종들이 서로 눈치를 봤지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가장 나이 많은 몸종 갑순 어멈이 무릎을 꿇었지요. 대감마님, 소인이 알고 있습니다. 말하거라. 그때 마님께서 유모 복순이를 부르셨습니다. 아이를 없애라 하셨지요. 그런데 갑순 어멈이 입술을 잠깐 떨었지요. 그런데 복순이가 차마 그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갓난 핏덩이를 어찌 없애겠습니까? 그래서 복순이가 아이를 안고 멀리 달아난 것이었지요. 최대감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청주 외가로 간 것이냐? 그게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갑순 어멈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요. 복순이가 아이를 안고 달아나려는데 그날 밤 전실마님께서 복순이를 불렀답니다. 전실마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마님이 아이를 없애려 한다는 것을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대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요. 전실마님이 복순이를 불렀다고? 예, 그날 밤 전실마님께서는 이미 몸이 많이 상하신 상태였습니다요. 그 몸으로 복순이를 불러 손을 잡으셨다 합니다. 갑순 어멈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전실마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복순아,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이 아이만큼은 살려다오. 내 친정이 청주에 있으니 거기에 맡겨다오. 내 어머니가 거두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놀이개를 아이 손에 쥐어다오. 언젠가 아이가 자라 이것을 가지고 제 아비를 찾아오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요.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연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이를 청주 외가로 보낸 것이 마님의 음모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을 살리려 한 것이었지요. 살아서 아비를 찾아오라고 놀이개를 쥐어보낸 것이었던 겁니다. 옥연이 품속의 놀이개를 꼭 쥐었지요. 어머니가 준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딸을 살리려 했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이었지요. 그 작은 은방울이 25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아비에게 닿은 겁니다. 최대감도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지요. 방 안에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갑순 어멈도 돌쇠도 그 자리에 있던 몸종들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지요. 한참 만에 최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을 불러오너라. 갑순 어멈이 후다닥 일어나 안채로 달려갔지요. 잠시 후 마님이 사랑채 마루 앞에 섰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이미 흑빛이었지요. 어젯밤부터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마님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최대감이 마님을 바라봤지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마님이 입술을 달달 떨었지요. 대감마님.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님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눈빛이 굳어졌지요. 처음 마당에서 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전실마님을 그리 닮은 얼굴을 제가 모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일부러 곁에 두고 마님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한 일이 이제 와서 이 집 마당에 서 있는 것이었지요. 쫓아내려 했던 아이가 멀쩡히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무릎을 꿇었지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대감이 한참을 마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없었지요. 마님이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돌아서는 마님의 어깨가 작아 보였지요. 25년 동안 대감의 후처로 이 집을 쥐락펴락하던 그 마님이 이제 짐 보따리 하나를 들고 대문을 나서게 된 겁니다. 옥연이 그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지요.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지요. 그 마님이 없었더라면 유모 복순이가 달아날 이유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복순이에게 청주로 가달라 부탁할 일도 없었겠지요. 어쩌면 그 복잡한 인연이 돌고 돌아 지금 이 자리를 만든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한편 행랑채에서는 막동이가 기가 막힌 얼굴로 소식을 듣고 있었지요. 야, 그 김도석이가 사실 여자였어? 그것도 대감마님 따님? 그렇다네. 아이고, 내가 팔뚝하네다고 놀렸는데, 아이고, 나 어떡하나. 막동이가 머리를 감싸 쥐었지요. 그 꼴이 우스웠는지 옥연이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이후 처음 짓는 웃음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발목이 다 낫지도 않은 김도석이 최대감이 보낸 가마를 타고 대감댁에 들어섰지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옥연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아니, 당신이 여기서 왜?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김도석이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마당에 서서 환히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여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옥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김도석은 사랑채에서 최대감과 마주 앉았지요. 사위와 장인이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였습니다. 김도석이 몇 번이고 절을 올렸지요. 이천한 훈장이 대감마님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황공하옵니다. 이 죄를 어찌 씻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최대감이 손을 저었습니다. 미천하기는 내 딸을 지금껏 먹이고 입혀 살린 사람이 자네 아닌가. 내가 못한 것을 자네가 했으니 내가 오히려 고맙네. 그리고 최대감이 잠깐 말을 멈췄지요. 자네 몸이 좋지 않다고 들었어. 이제 이 집에서 지내며 좋은 의원에게 치료를 받도록 하게. 김도석의 눈이 흔들렸지요. 이 말 한마디가 어찌나 고마웠는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그해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옥연이 옥동자를 낳았지요. 아들이었습니다. 최대감이 손수 이름을 지어줬지요. 돌아온 봄 최대감댁 마당에는 처음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넘쳤습니다. 겨우내 을씨년스럽던 감나무 가지에 새순이 돋아났지요. 툇마루에 앉은 최대감이 포대기에 쌓인 핏덩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두 팔이 어색하게 떨렸지요. 이걸 이리 안으면 되는 것이냐? 아버님, 머리를 좀 더 받쳐주셔야 합니다요. 옥연이 웃으며 말했지요. 아버님이라는 말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수록 더 소중했지요. 최대감이 아이의 작은 손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습니다. 아이가 그 손가락을 꼭 쥐었지요. 최대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허허. 힘이 세구나 이놈. 김도석이 그 곁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지요. 겨울 내내 최대감이 붙여준 의원 덕에 기침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아왔지요. 김도석이 조용히 옥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마당에 25년 만에 봄이 온 것이었지요. 마님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메워졌습니다. 오래된 몸종들이 안채를 도맡아 챙겼지요. 점례는 옥연 곁에 붙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막동이는 아이를 볼 때마다 해벌쭉 웃으며 달려왔지요. 아이고, 도련님. 저 막동이 삼촌 알아보시겠습니까? 어이쿠 막동이, 갓난아이가 뭘 알아봐요. 알아보지요. 눈이 마주쳤다고요, 지금. 옥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집 마당에서 소리내어 웃은 것이 처음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연이 최대감 방에 저녁상을 들여놓다가 대감이 홀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봤지요. 낡은 비단 보자기에서 꺼낸 놀이개 2벌이었습니다. 옥연이 가져온 것과 대감이 간직하던 것, 나란히 놓인 2개의 놀이개였지요. 대감이 그것을 한동안 말없이 내려다봤습니다. 네, 어미가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못났어. 옥연이 조용히 대감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최대감이 옥연을 바라봤지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지요. 마침내 봄밤이 깊어갔습니다. 먼 데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최대감댁 마당에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잠들고 김도석이 잠들고 집 안이 고요해진 뒤에도 옥연은 한동안 마루 끝에 앉아 있었지요. 품속의 놀이개를 손에 쥔 채로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모아 유모의 손을 잡던 그 밤이 있었기에 지금 이 봄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떠난 것 같아도 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겼지요. 딸을 살리는 길을 그리고 아비에게 닿는 열쇠를 남겨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옥연이 최대감댁 마당에 발을 들인 것은 살기 위해서였지요. 성냥선금을 갚기 위해, 뱃속의 아이를 먹이기 위해 남편 행세까지 했던 겁니다. 허나 그 절박한 발걸음이 25년 전 어머니가 심어둔 길 위에 닿았지요. 죽어가면서도 딸의 손에 놀이개를 쥐어주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25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마침내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막막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 심어둔 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 보시지요. 살려는 마음 하나가 결국 가장 먼 곳까지 닿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찰진 야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